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단에서 일하는 50대 남성입니다.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해왔죠. 거창한 학벌도 없고 내세울 재산도 없이 그저 두 손으로 먹고 사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27에 결혼해서 올해로 25년 차에 접어들었네요. 자식은 딸 하나,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온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최근에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20년이 넘게 부부로 산 아내지만 제가 그 사람을 아직도 다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후회되기도 하고 이 복잡한 마음을 어디다 풀어놓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용기 내어 몇 자 적어봅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가슴 먹먹한 사연입니다. 평범한 줄만 알았던 사연에 기막힌 반전이 있을 테니 다들 기대 많이 하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생을 새빵살이로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기억나는 집도 단칸방이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반지하, 옥탑방, 다세대 빌라 월세를 전전하며 살았죠. 30평짜리 아파트 한 칸이 그렇게 먼 꿈일 줄은 젊었을 땐 몰랐어요. 그저 열심히 살면 되겠거니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세상 일이 어디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나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집값은 로켓처럼 치솟으니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내 집 마련은 점점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결혼 초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마당 있는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작아도 괜찮아. 마당에 화분 몇 개 놓고 빨래도 널고 저녁엔 거기 앉아서 별도 보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 꼭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줄게. 27살, 새신랑의 호기로운 약속이었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데 20년이 넘게 걸릴 줄 그땐 미처 몰랐네요. 저희의 시작은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여름이면 습기가 차서 벽에 곰팡이가 피었고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서 이불을 3겹씩 덮고 잤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어요. 퇴근하고 들어가면 아내가 따뜻한 밥 차려놓고 기다리고 좁은 방에서 무릎 맞대고 앉아 TV 보고 주말이면 손잡고 시장 구경 다니고 가진 건 없어도 함께라서 든든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하나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에 관한 일이죠. 저는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5살인가 6살 때 어머니가 떠났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웠답니다. 여자 혼자 힘으로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머리로 이해된다고 해서 가슴이 따라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할머니 집에 데려다 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엄마 며칠만 볼일 보고 있게 할머니랑 있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어머니가 제가 했다고 하더군요.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린 저한테는 그냥 엄마가 날 버렸다라는 사실만 가슴에 남았습니다. 새아버지한테 가면서 절 데려가지 않은 거잖아요. 어머니에게 저는 그냥 짐이었던 거죠. 그 짐을 내려놓고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와 외롭게 살다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는 동안 혹시 어머니가 올까 싶어 은근히 기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닌 끝내 나타나지 않더군요. 전 그때 확실히 마음을 접었습니다. 나한테 엄만 없는 거야.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고 몇 년 뒤 결혼했지만 저는 아내에게도 어머니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 그렇게만 말했어요. 돌아가셨다고 하니 아내도 더는 묻지 않았고요. 가끔 명절 때 이런 말을 묻긴 했죠. 여보, 왜 어머니 산소에는 안 가보는 거야? 나 한 번이라도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럴 때면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라 묘를 쓸 수가 없어서 그냥 화장했어. 신경 쓰지 마.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가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조차 몰랐어요. 하지만 찾아볼 생각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솔직히 찾고 싶지 않았거든요. 만나면 뭐 하겠어요. 들을 말이라곤 어설픈 변명밖에 없을 텐데요. 전 그렇게 어머니를 가슴에서 지우고 살았습니다. 대신 제가 이룬 가정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 특근도 빠지지 않았죠.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보람이 있고 행복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쉬던 아내도 딸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는 다시 일을 나갔어요. 학교 앞 분식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밥 말고 어묵 끓이고 손이 퉁퉁 붓도록 일해도 불평 한마디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지 않은지 물으면 방긋 웃으며 이렇게 답했죠. 힘들긴 우리 민지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대학도 보내야지. 그 생각만 하면 힘이 나. 그런 아내의 말 한마디에 저도 더욱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없이 시작한 살림이라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어릴 때는 계속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 작년 말에야 드디어 저희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외곽에 작은 주택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보러 갔죠. 오래된 집이라 수리가 좀 필요했지만 땅도 넓고 마당도 있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희 예산에 맞았습니다. 집을 보는 순간 아내의 표정이 달라지더니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난 여기 너무 좋아. 딱 내가 원하던 집이야. 마당도 마음에 들고. 저도 아내의 표정을 보고 단박에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집을 사서 이사한 첫날 아내가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뭘 제대로 해먹을 형편이 안 돼서 라면에 김치만 꺼내 먹었죠. 그래도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집, 우리 부엌에서 처음으로 끓여 먹은 라면이라 그런 것 같더군요. 아내는 미안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힘들게 일했는데 라면이나 주고 미안해. 내일은 제대로 밥 해줄게. 하지만 딸아이는 국물까지 싹 비우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지금은 이게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어. 그러면서 세 식구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저녁을 먹고 나니 슬슬 피곤이 밀려왔어요. 하루 종일 집 나르느라 온몸이 뻐근했죠. 딸아이는 이미 저녁 먹자마자 쓰러져 자는 것 같더군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지 몸은 천근만근인데 정신이 말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먼저 쉬라고 하고 저는 혼자 마당을 둘러보고 싶어 밖으로 나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니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발을 내딛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추운 줄도 몰랐어요. 모든 게 저희 것이라 생각하니
마닥의 흙 한 줌까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더군요. 아내가 마당 한편에 텃밭을 만들어 상추랑 고추 몇 포기 심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옆에 평상 하나 놓겠다고 했고요. 여름 저녁에 평상에 앉아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수박 먹고 나란히 누워 별 구경하고, 그런 상상만으로도 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그날따라 유난히 달도 밝은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감격에 겨워 마당에 선 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 내가 정말 해냈구나. 요령 피우지 않고 묵묵히 성실하게 살았더니 좋은 날도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남들보다 한참 늦었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담장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군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어요. 아니면 길고양이가 지나가나 보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소리가 점점 뚜렷해지더니 귀에 날아와 꽂히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 분명한 사람 목소리, 그것도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방에서 자고 있을 줄 알았던 아내였죠. 아니, 저 사람이 왜 밖에 있지? 언제 나간 거야? 분명 밖에서 쉬겠다던 아내의 목소리가 왜 담장 밖에서 들리는지 의아했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봤습니다. 혹시 아내가 누구랑 통화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내 말고도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낯선 성인 남자의 목소리였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목을 길게 빼고 조심스럽게 담장 밖을 내다봤더니 골목에 서 있는 아내가 보였어요. 그런데 아내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목소리도 그렇고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젊은 사람 같았어요. 그 남자가 아내에게 뭔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니 봉투 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죠. 아내가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해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제발 이러지 말고 어서 가. 부탁이니까 받아줘요. 내 마음이에요. 됐다고 했잖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진짜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당장 가. 남편이 알면 너랑 나 둘 다 끝장이라고. 머리가 하얘져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아니, 저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내가 알면 끝장이라니. 대체 저 남자가 누구길래? 다리에 힘이 풀려 담장에 등을 기대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눈앞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대화에서 영락없이 불륜의 냄새가 풍긴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20년이 훌쩍 넘는 그 세월,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참 끔찍하게 잘했습니다. 밥 한 그릇 더 먹어라, 건강 살펴라, 그렇게 서로를 챙기며 살아왔죠. 아니,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어렵게 마련한 내 집에 들어온 첫날,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마주하니 말문이 막히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제가 쌓아온 지난 세월의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뭔가 오해겠지.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세상 여자 다 그래도 민지 엄만 그럴 리 없어. 그렇게 수십 번 되뇌었지만 조금 전 들은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알면 둘 다 끝장이라니, 그 말을 어떻게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 내 집을 마련한 기쁨도 평생의 꿈을 이룬 감격도 그 순간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검은 의심의 그림자가 채우기 시작했네요. 야심한 시각 찾아온 저 남자가 누구인지,
아내가 왜 저렇게 다급하게 쫓아버리려고 하는지, 저에게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건지 수많은 의심과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내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도 없고 모른 척하자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더군요. 머릿속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었죠. 잠시 후 저는 숨죽여 마당 구석에 숨어 아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두커니 지켜봤습니다. 처음으로 마련한 내 집에서의 달콤한 꿈 같은 첫날 밤이 악몽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결국 그 밤을 뜬 눈으로 보내야만 했던 저는 다음 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겉으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그날 밤일 뿐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 서 있던 두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들키면 안 된다던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남자가 누구길래?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도대체 둘의 알 수 없는 관계는 뭘까요? 그리고 왜 저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며칠을 그렇게 혼자 끙끙 앓아야만 했습니다. 아내한테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막상 입을 열려고 하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내가 발뺌하면 어쩌지? 아니면 정말로 제가 상상도 못할 대답이 돌아오면 어쩌지? 그런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20년을 넘게 함께한 사람인데 그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내에게 물을 수 없다면 직접 알아내기로 한 거죠. 그래서 하루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두통이 심하다는 핑계를 대고 일찍 퇴근했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죠. 잠시 후 집 근처 골목에 숨어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늘 오후 늦게 마트 마감 세일을 노려 장을 보러 간다는 걸 알고 있었죠. 역시 제 예상대로였어요. 4시가 조금 넘자 아내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있더군요. 장바구니 말고도 꽤 묵직해 보이는 커다란 비닐봉지를 하나 더 들고 있었던 겁니다. 짐을 든 아내는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가더니 서울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저도 황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그 버스를 따라갔어요. 멀리서 언뜻 보긴 했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내의 표정이 한없이 어두워 보이더군요. 혹시 저에게 죄책감이라도 느끼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저도 덩달아 한숨이 났습니다. 버스는 경기도를 지나 서울로 들어서고도 한참을 더 달렸어요. 그렇게 50분 가까이 지났을까 아내가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황급히 택시에서 내렸죠. 아내는 또 한참을 걸어 오래된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서울이라는 게 무색할 만큼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고 건물들은 대부분 낡고 허름하더군요. 아내는 그곳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듯 좁은 골목골목을 익숙하게 걸어갔습니다. 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 뒤를 따라갔어요. 얼마 후 아내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외벽이 갈라지고 페인트가 벗겨진 허름한 건물이었죠. 보기만 해도 오래되고 낡은 티가 역력한 모습이었어요. 아내가 그 빌라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건너편 모퉁이에 숨어 그 모습을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그러다 저도 재빨리 움직여 지하가 보이는 곳까지 자리를 옮겼죠. 그때 아내가 반지하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게 보이고 이내 문이 열렸어요. 설마 아니길 바랬지만 그날 밤 봤던 그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아내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더군요.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거리가 있어서 정확히 들리진 않았어요. 다만 남자가 아내를 굉장히 반기는 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런 남자에게 아내가 들고 온 비닐봉지를 건네더군요. 다음 순간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나누더니 아내가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죠. 아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낯선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니 당연히 처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맘 같아서는 당장 따라가고 싶었지만 심장은 요동치고 다리는 굳어버린 것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당장 달려가 망할 인간들의 머리채를 잡느냐 그냥 기다리느냐 갈팡질팡하는 사이 10여 분이 지났습니다. 결국 그날 현장을 덮치기로 굳게 결심하고 발걸음을 옮기려는 찰나 아내가 다시 나오는 게 보였어요. 남자가 따라 나와 배웅하더군요. 그런 남자에게 아내가 뭐라고 말하며 나오지 말라는 듯이 손을 내저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반지하 창문 너머로 작은 얼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4~5살쯤 됐을까? 어린 남자아이가 아내를 향해 힘없이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 얼굴이 너무나 창백했습니다. 어딘가 많이 아파 보이는 얼굴이더라고요. 아내가 돌아서다 아쉬운 듯이 아이를 향해 한 번 더 손을 흔들어줬어요. 무척 친숙해 보이는 게 아이와도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닌 게 분명했죠. 꽤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가 반지하 집을 떠난 후에도 저는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골목 어귀에 숨어서 그 집을 계속 지켜봤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다가 벤치에 앉아 그 집을 관찰했어요. 도대체 아내와 그 집에 사는 남자가 무슨 관계인지 꼭 알아내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에 빠져 머리를 감싸쥐고 있을 때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게 보였어요. 아이 손을 잡고 근처 약국에 갔다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때 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가 걷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몇 걸음 걷다가 멈추고 또 몇 걸음 걷다가 멈추고 결국 남자가 아이를 업어서 계단을 내려가더라고요. 아이가 남자 등에 엎여서 기침을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가늘고 약해서 멀리서 듣는 저도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아이 아빠와 아내의 관계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일을 마치자마자 그 반지하 집 근처를 맴돌면서 뭔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없는지를 고민했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주변을 몰래 살피며 우편함도 확인해봤어요. 물론 그러다 들키면 큰일 날 미친 짓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들을 알아내지 않고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간 관찰한 결과 남자에 대해 몇 가지 알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편물에서 확인한 남자의 이름은 김진석인 것 같았어요. 나이는 30대 초중반쯤 되어 보였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늘 남자와 아이만 오가지 그 집에서 여자가 나오는 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자가 아이를 준이라고 부르더군요. 헌데 준이라는 아이는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밖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고 나와도 오래 걷질 못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그 집 주위를 배회하다 드디어 결정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가 집 근처 슈퍼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저도 그 슈퍼에 들어가 음료수를 샀어요. 그러면서 혹시나 하고 그냥 그 동네에 이사 온 사람인 척 주인 아주머니와 얘기를 나눠봤네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새로 이사 왔는데
혹시 이 동네에 5살 정도 된 아이 없을까요?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해서 손주가 같이 사는데 아직 친구를 못 사귀고 있어서요. 제 말에 아주머니가 잠시 생각하는 것 같더니 안타까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 방금 나간 젊은 남자 봤어요? 그 집에서도 그 정도 되는 애가 있긴 한데. 그래요? 잘 됐네요. 우리 손주랑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제 얘기를 들은 아주머니가 남자와 아이에 대해 이것저것 얘기해 주더군요. 그 사람이 저기 빌라 반지하에서 아들이랑 둘이 살아요. 애는 5살이고요. 근데 사람은 참 착한데 불쌍하지. 애가 심장이 안 좋다나 봐요. 엄마도 없이 자란 애가 건강까지 안 좋고 내가 가끔 볼 때마다 안쓰러워 죽겠다니까. 큰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더라고. 네? 심장이요? 제가 짐작한 대로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애 엄마는 왜 없어요? 이혼한 건가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 이사 올 때부터 갓난쟁이 안고 남자 혼자 왔으니까. 근데 애 엄마 어딨냐고 물어도 그냥 한숨만 쉬지 제대로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요? 그때 아주머니가 갑자기 비밀이라도 털어놓으려는 듯 가게에 오는 사람이 없는지 목을 빼고 살펴봤죠.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그 집에 한 달에 한두 번씩 드나드는 여자가 있긴 해요.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생활비도 보태주고. 그래서 다들 친척인가 보다 했는데. 그런데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아주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시 그 여자가 애엄마 아닌가 하더라고. 물론 남자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 보여서 난 아닐 거라고 했지. 그 말에 저는 입을 떡 벌린 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하는 여자가 내 아내가 틀림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그 어린 아이의 엄마라니 잠시 동안 정말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라앉혔죠. 아내와 저는 결혼 생활 내내 길게 떨어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아내가 바람을 피워 애까지 낳았다면 그걸 제가 모를 리 없었죠.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저 몰래 그 남자를 도와줬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년간 꾸준히 돕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 왜일까? 그 남자가 누구길래 아내가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 그리고 왜 저한텐 한마디도 안 하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그냥 불쌍한 처지 때문에 돕는 거라면 저한테 말하고 같이 도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다급하게 남자를 내치고 혹시라도 저한테 들킬까봐 두려워한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 옆에 누워서 잠든 척하다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잠들어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물어봐야 해. 이건 직접 물어보지 않고는 해결될 일이 아니야.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아봐야 소용없으니 진실을 알려면 비겁하게 아내와 남자의 뒤나 캐며 고민하지 말고 물어보기로 한 겁니다. 설령 그 진실이 제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해도 이대로 모른 척하며 살 순 없었어요. 그래, 내일은 꼭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지만 정작 앞으로 얼마나 충격적인 진실이 절 기다리고 있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지 않고 아내와 마주 앉았어요. 회사에서 몸이 안 좋다고 연락하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답답해지더군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태어난데 저만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아내를 원망하는 마음이 커질 때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 어서 와.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식탁 앞에 앉았어요. 아내가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을 차려놨더군요. 20년이 훌쩍 넘도록 변함없이 해온 일이었죠. 저는 늘 그런 아내에게 고마워하며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은 그 밥상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내는 평소 같지 않게 깨작거리는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내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아니,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고민했어. 아이, 뭘 물어보면 되지. 무슨 고민까지 해. 아내는 별일 아니라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간신히 물었죠. 당신 김진석이라는 남자 알지? 그 한마디에 아내의 얼굴이 대번에 굳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도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이더군요. 그래도 아내는 애써 태어난 척했죠. 아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누군데? 몰라? 정말 몰라? 아내가 오리발을 내밀자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말았습니다. 모르겠으면 내가 말해줄까? 서울 변두리 반지하에 살면서 아픈 애 키우는 남자. 당신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가서 돈이랑 먹을 것 갖다 주는 남자. 그 남자가 누구냐고? 이래도 기억이 안 나? 이번엔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러떨어졌죠. 그러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해? 이사 온 첫날 밤에 다 봤어. 담장 밖에서 그 남자랑 얘기하는 것도 내가 알면 둘 다 끝장이라고 한 것도 다 들었다고.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군데? 왜 나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냐고? 제가 소리치자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 혼자 삭혀온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와 걷잡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알아? 새 집에 온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매일 고민했어. 죽을 맛이었다고.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당신이 나한테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 근데 당신은 나한테 뭘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 남자가 대체 누군데 몰래 도와주는 거야? 나한테 왜 한마디도 안 한 거냐고? 제가 쉼없이 가슴속 참아온 말들을 쏟아내자 고개 숙인 아내에게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식탁 위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지 않더군요. 말해, 그 남자가 누구야? 여보, 나 미치는 꼴 보기 싫으면 말하라고! 저도 모르게 윽박질렀더니 아내가 몸을 움츠렸어요. 그래도 입은 열지 않았죠. 그 침묵이 저를 더 미치게 했어요. 말 못하는 거야? 아니면 안 하는 거야? 차라리 바람이라도 피웠다고 해! 그럼 속이라도 시원하지! 그 동네 사람들이 당신이 그 젊은 남자 애 엄마라고 하더라. 그딴 소리나 듣는 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 이 마당까지 와서 대체 뭘 숨기는 거냐고! 그때 아내가 고개를 번쩍 들고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끝내 고집을 꺾진 않더군요. 말 못해. 뭐? 말 못한다고? 당신한테만은 절대 말 못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한테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 들키고도 그토록 당당하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말 한마디 못한다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냥 차라리 날 의심해. 바람 피웠다고 생각하라고. 차라리 그게 나으니까.
아내가 흐느끼며 하는 말에 저는 말문이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나한테 장난해? 20년 넘게 산 남편 뒤통수 친 것도 모자라 뭐? 말을 못해? 그것도 나한테만? 그럼 나는 뭐야? 뭐가 문제라서 나한테 말을 못하는 거냐고? 하지만 아내는 역시 대답하지 않았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힘이 쭉 빠지더군요. 이젠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말 안 하면 됐어. 그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옷까지 몇 벌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황급히 따라 들어왔죠. 다행히 딸아이는 회사 근처에서 자취하고 주말에만 집에 오니 싸우는 부모 꼴 안 보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황한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나가는 거잖아. 나한테 말 못할 비밀 있는 사람이랑 매일 얼굴 보면서 못 살아.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누가 할 소리. 됐어. 말 안 할 거면 나도 더 물을 거 없어. 그만하자. 제가 가방을 든 채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자 아내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따라 나와 팔을 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줘. 제발. 지금은 말 못해도 언젠가는. 언젠가? 그 언젠가가 도대체 언젠데? 나더러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야? 저는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민지 엄마, 난 당신 원망 안 해.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근데 나한테 말 못할 사정이면 난 필요 없는 사람인 거잖아.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부부로 남은 인생을 함께 해? 그런 제 말에 갑자기 아내가 서럽게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을 가로질러가 대문을 열어젖혔어요. 고작 운다고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대문을 연 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희 대문 앞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사 첫날 찾아와 아내에게 봉투를 받아달라고 애원하던 그 남자. 반지하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남자가 또다시 저희 대문 앞에 나타난 겁니다. 헌데 그날 젊은 남자의 얼굴엔 초췌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자는 저와 마주치더니 움찔하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제 뒤에서 울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는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저를 기겁하게 하더군요. 아저씨,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주머니가 오해받으신 거죠?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제발 아주머니 탓하지 마세요. 그런 남자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했어요. 화도 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갈며 답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왜 우리 집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거야? 왜 뻑하면 남의 집 앞에 찾아오는 건데? 제 말을 들은 남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결심한 표정으로 주먹을 꼭 쥐더니 이렇게 말했죠. 저 며칠 동안 저희 집 앞에서 서성이셨던 게 아저씨 맞죠? 오늘 슈퍼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이사 왔다던 사람이랑 저에 관해 이것저것 얘기를 나눴다고. 설마 하며 찾아왔는데 아저씨가 맞았군요. 남자는 저와 아내가 마당에 다투는 소리를 들은 모양이더군요. 저는 그런 남자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뭐? 왜 그랬는지 따지기라도 하려고 하냐? 아닙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발 제 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다 듣고 나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잖아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없이 남자를 노려보기만 했어요. 물론 속으로는 엄청나게 갈등했죠.
이대로 남자와 아내를 등지고 떠날까? 아니면 무슨 일인지 들어는 봐야 하나? 설사 그게 변명이라고 해도 말할 기회는 주는 게 맞는 걸까? 수없이 고민했어요. 그때 등 뒤에서 아내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하고 기다려줘. 다 말할게. 전부 다. 울먹이는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결국 멈춰선 채 한숨을 쉬며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좋아, 들어는 줄게. 대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해. 저 남자가 누군지, 둘이 무슨 사이인지, 그동안 왜 연락한 건지.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말하라고. 제가 위협하듯 하는 말에 남자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요. 다 말씀드릴게요. 저 때문에 아주머니가 이런 위기에 처하신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죠. 저한텐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분인데. 남자의 말에 또 심장이 나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여자가 뭐라고 다니길래 젊은 남자가 남편 앞에서 소중하다는 말을 짓거리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남자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따라오라는 듯 제가 먼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자도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들였죠. 잠시 후 저희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물을 가져와 제 옆에 놓았지만 저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결국 팔짱 끼고 남자를 노려보던 제가 먼저 입을 열었네요. 이제 말해봐. 당신 대체 누구야? 왜 남의 마누라를 찾아오고 우리 마누라는 왜 그 집에 드나들지?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네요. 저 아저씨 어머니 기억하세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라니. 갑자기 이 순간에 왜 어머니 얘기가 나오는 건지 황당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친 음성이 나왔어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제 반응을 보고 움츠러들었던 남자가 다시 용기를 낸 듯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두고 떠나신 어머니요. 아직 기억하시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어두려 했던 어머니라는 이름을 이 인간이 왜 끄집어내나 싶었거든요. 가뜩이나 떠올려도 화가 나는 사람 얘기를 반갑지 않은 불청객에게 들으니 더욱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그걸 당신이 왜 궁금해하지? 지금 우리 얘기랑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 순간 남자가 한숨을 쉬며 상상조차 하지 못한 말을 털어놓아 제 말문을 막아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놀랐는지 저도 모르게 소파에서 벌떡 일어서기까지 했습니다. 저를 그분이 키워주셨어요. 제가 그분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뭐라고? 누굴 키워? 그 사람이 당신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인상만 쓰고 있는 저를 향해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어머니가 재혼하신 남편분한테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제 아버지예요.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해서 남자의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천천히 다시 말해봐. 남자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설명하듯 말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2살 때 교통사고로 한 달 한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저를 키워주신 분이 바로 아저씨의 친어머니셨어요. 저에겐 할머니신 거죠. 저는 멍하니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저를 버리고 새로 시집간 친모가 전처의 자식을 키운 것도 모자라 의붓아들이 죽자 그 아들이 낳은 손주까지 돌봤다는 겁니다. 할머님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를 친손자처럼 키워주셨어요. 아니 친손자도 그렇게 못 키우셨을지 몰라요. 조실부모였다고 안쓰러워서 그러셨는지 정말 애지중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전 성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가 정말 제 친할머니인 줄만 알았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절 키우시면서 늘 알 수 없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는 넋을 놓고 있다 홀린 듯 물었어요. 알 수 없는 말이라니. 할머니는 늘 영수라는 이름을 달고 사셨어요. 절 보면 영수 어릴 때가 생각난다고. 영수도 밥은 잘 먹고 다닐까? 영수도 장가를 갔을까? 아기도 낳았을까? 그렇게 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죠. 그래서 제가 영수가 누군지 물으면 늘 말없이 웃기만 하셨는데 저는 할머니가 저보다 그 영수라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심술이 났었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한 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으로 시집가 팔자 고치니 저 같은 짐덩어리는 미련 없이 잊었다고 생각했죠. 근데 어머니가 저를 그리워했다니 믿지 못할 말이었어요. 남자는 멍하니 바라보는 저를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 나중에 크고 나서야 알았어요. 영수가 할머니의 친아들이라는 걸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두고 오신 후에도 계속 잊지 못해 가슴 아파하며 사셨다는 것도요. 그 말에 저는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습니다. 하! 어쩔 수 없는 사정? 웃기지 마. 그 여잔 날 버린 거야. 땡전 한 푼 남겨주지 않고 죽은 남편이랑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 따윈 새 인생에 방해만 되니까 미련 없이 버린 거라고. 그때 갑자기 아내가 울먹이며 끼어들었죠. 여보,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 뭐? 모르는 거라니. 아내가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5년 전에 알게 됐어. 뭐? 나도 모르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다는 거야? 누구한테? 무슨 수로? 그런 제 추궁에 아내가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네요.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 나 당신 친어머니 만났어. 뭐라고? 아내의 한마디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져 버렸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살피며 계속 말을 이어나갔죠. 당신은 당연히 기억 못하겠지만 당신이 5살 때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렸대. 며칠을 꼬박 앓았는데 열이 안 내렸고 동네 보건소에서 지어준 약을 아무리 먹여도 소용이 없었나 봐. 보건소 의사는 계속 큰 병원 가보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굴렸다고 하더라. 그때 어머니는 날품팔이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는데 뭘 할 수 있었겠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다고 하셨어.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그저 아내의 입술만 바라봤죠. 그 입을 통해 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올지 긴장됐습니다. 역시 아내의 말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린 당신 생사가 오갈 때 이웃 마을에 사는 호라비가 소문을 듣고 찾아왔대. 그러고는 애 치료비를 대줄 테니 대신 자기한테 시집을 오라고 했다는 거야. 아무리 큰 돈이 들어도 애는 반드시 치료해서 살려주겠다고.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웃기는 소리. 지금 소설 쓰는 거야? 하지만 아내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야. 어머닌 당신을 살리려고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제가 하신 거야. 근데 그분이 조건을 하나 더 걸었대. 아이는 말끔하게 고쳐줄 테니 데려오지 말라고. 전 남편 자식까지 품어줄 순 없으니 연도 끊고 자기 자식만 키워달라고 말이야. 짐작조차 해본 적 없는 얘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그 남자 말 한마디 때문에 아픈 아들을 버리고 제가 했다는 거야? 아이, 버리다니. 지금까지 한 말 뭐로 들은 거야? 당신을 살리려면 그 조건도 다 들어주셔야 했던 거야. 당신은 며칠째 열이 펄펄 끓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병원도 못 가고 발만 동동 구르던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었겠어?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야. 애만 살릴 수 있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래서 당신이 무사히 치료받는 거 보고 그 집으로 시집가 전처 아들을 키우신 거야. 당신은 그걸 누구한테 들은 건데?
어머니가 직접 하신 말씀이야. 5년 전에 어머니가 날 찾아오셨어. 같은 고향에 살던 친척들한테 어렵게 수소문해 우리를 찾으신 모양이더라. 그럼 그 뒤로 날 할머니한테 맡긴 거야? 비록 당신을 보러 갈 순 없지만 남편한테 받는 생활비를 몰래 아껴 할머니한테 가끔 송금하셨대. 당신 생각해 본 적 있어? 가난하고 연로한 할머니랑 당신이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도시락 싸서 고등학교까진 다닐 수 있었잖아. 그게 당신을 평생 그리워하고 사시던 어머니가 보내주신 돈 덕분이었던 거야. 그럼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는 건데? 왜 당신한테 와서 그런 말 했으면서 나한테는 안 나타난 거래? 어머닌 그때 이미 위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 그래서 키우지도 못한 당신 앞에 망가진 몸으로 나타날 수 없다며 극구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 그럼 아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만나고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을 단단히 조이고 있던 끈 하나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차피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친어머니가 진짜로 돌아가신 것뿐인데 뭐 하나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돌아가셨구나. 이제 이 세상에 정말 나를 낳아준 부모는 아무도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 저도 모르게 3살 아이가 된 듯 돌연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티내고 싶지 않아 왈칵 솟는 눈물을 삼키며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근데 곧 돌아가실 분이 왜 당신한테 찾아오신 건데? 그 물음에 아내의 눈이 자연스럽게 젊은 남자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더니 숨을 고르고 깜짝 놀랄 말을 꺼내놨죠. 진석인 죄가 없으니 잘 좀 부탁한다고 하셨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아이라며 그래도 남보다는 나은 관계 하나 만들어주고 가고 싶어서 찾아오셨다고. 어머니 의붓아들의 자식이니 조카로 여기고 잘 좀 돌봐주면 안 되겠냐고. 그때 진석이는 여자친구가 낳은 아이를 떠맡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어. 이 와중에 아이도 아프고 평생 의지하던 단 한 사람 할머니도 아프시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와 정신이 없더군요. 저를 버린 줄 알고 평생 원망했던 어머니는 제 치료비를 위해 제가 하셨던 거고, 그런 어머니가 키운 의붓아들마저 떠난 뒤 그 남자의 아들의 손주를 걷어 돌봐오다 본인까지 위암에 걸리신 거죠. 헌데 삶의 끝자락에 있다는 걸 느낀 어머니가 자신이 떠나고 외로울 손주가 걱정돼 저희 아내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지만 정작 저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다네요. 나만 놓고 키우지도 못한 저에게 면목도 없고 제가 혹시라도 재혼의 비밀을 알게 돼 죄책감을 가질까봐 걱정도 하셨답니다. 모든 비밀을 털어놓은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때라도 당신한테 말해야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셨어. 절대로 당신한테 말하지 말고 몰래 진석이만 돌봐달라고. 유언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 그 뒤로 어머니랑 한 약속을 지키려고 혼자 진석이를 도와온 거야.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 큰 도움이 된 건 아니지만 틈틈이 진석이가 일하러 나갈 때 아픈 아이도 돌봐주고 집에 반찬도 해다주고 가끔 여유가 생기면 치료비도 보태주면서 그렇게 5년을 보낸 거야. 아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난 어머니 마음 알 것 같았어. 이미 돌아가실 날을 받아놓고 당신 앞에 나타나서 혼란 주기 싫으셨겠지. 면목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다고 하셨어. 난 억지로라도 당신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내 고집대로 하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실까봐 그럴 수가 없더라. 그러다 어머니가 결국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서 절대로 당신은 영원히 모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우리가 이사한 날 저 남자, 아니 진석이가 찾아온 건 그건 우리 이사 소식 듣고 감사 인사하겠다고 온 거였어.
그동안 받은 게 너무 많다고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다면서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가져왔더라고. 근데 난 받을 수가 없었어. 애가 아파서 제대로 된 일자리도 못 구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랑 대리운전하며 모은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 그리고 당신한테 들킬까봐 무섭기도 했고, 당신이 알면 어머니 생각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할 말을 잃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평생 그토록 원망하고 밉기만 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저를 살리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재혼을 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했죠. 그러면서도 정작 그리워하던 제 앞에는 늙고 병든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 오해를 풀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는 평생 미움만 받고 남의 자식만 키우다 돌아가시다니, 그 기구한 팔자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어머니의 새로운 남편은 원래 근방에서 구두쇠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남자가 재혼을 위해 제 치료비를 댔으니 어머니에게 얼마나 생색을 내고 살았을지 안 봐도 뻔할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남자와 결혼해 평생 하녀처럼 전처 자식 키우고 남편 비위 맞추며 살다 외롭게 돌아가신 겁니다. 저를 위해 자기 인생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제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진석이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구두쇠처럼 할머니를 들들 볶던 할아버지가 어이없게도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저를 키우면서 빚을 갚느라 참 고단한 노년을 보내셨죠. 그래서 저라도 성공해서 효도하고 싶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사고치고 못난 모습만 보여드려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아이를 아내가 나서서 다독이더군요. 그래도 할머니한텐 네가 정말 귀했기 때문에 나한테까지 찾아오셔서 널 부탁하시는 거잖니. 이제부터라도 준이 치료 잘 받게 해서 건강해지면 너도 못한 공부하고 잘 사는 모습 하늘에 보여드려야지. 그런 아내의 말에 진석이가 어린아이처럼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할머니 돌아가시는 날까지 아저씨 사진을 품에 안고 계셨어요. 아저씨랑 아주머니 결혼식을 멀리서 몰래 보고 사진을 찍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진 보면서 항상 아저씨 잘 살기를 기도하셨어요. 저는 결국 소리내어 엉엉 울며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가슴속에 묵혀뒀던 원망과 분노가 서러움이 되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아내가 그런 저를 안아주다 함께 울었죠. 그렇게 마침내 저와 아내 사이를 가로막던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진석이와 아이가 사는 반지하 집을 찾아갔어요. 좁은 집안에 습기와 곰팡이가 가득했죠. 가구라고 할 것도 낡은 침대와 밥상이 전부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석이와 아이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 저희 집에서 함께 살기로요. 하지만 제가 그런 뜻을 밝히자 진석이가 난감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어요. 아저씨, 저희 괜찮아요. 지금까지 아주머니한테 너무 많이 받았는데 더는 폐를 끼칠 수 없어요. 배라니, 할머니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너를 우리 집사로한테 부탁하셨겠니? 난 돌아가신 어머니께 해드리진 못한 걸 너와 준이한테 해주고 싶다.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난 너희 할아버지의 치료비로 살아난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치료비를 대고 너희를 돕는 게 순리라는 생각이 든다. 제 말을 들은 진석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아저씨,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가 나랑 형제였던 거니까 너는 내 조카고 준이는 손주가 되는 거야.
손주가 아픈데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이번에 우리 이사하고 남은 돈이다. 많진 않은데 수술비 정도는 되겠지. 하지만 진석이는 어쩔 줄 모르며 고개만 저었어요. 아저씨, 그래도 이건 너무... 받아라.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주시는 거야. 할머니가 널 두고 떠나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니?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지. 결국 진석이가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아니 삼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진석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내가 말한 대로 당장 짐 빼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안 그래도 아픈 애를 이런 환경에 둘 수 없어. 우리 집 봤잖니? 마당도 있어서 준이가 놀기에도 좋아. 수술하고 건강해져서 마당에서 뛰는 모습 꼭 보고 싶다. 그리고 반년 후 준이는 무사히 수술과 치료를 마치고 건강하게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진석이도 아이를 아내에게 맡기고 중소기업에 취직해 밝은 앞날을 위해 달려가고 있죠. 다행히 저희 딸도 진석이를 오빠로 인정하고 준이를 예뻐했어요. 지난날 어머니의 희생 덕에 목숨을 건진 제가 이제 준이의 목숨을 구하게 된 거죠. 주말이면 딸아이가 준이의 선물을 사오고 저희는 평상에 둘러앉아 고구마와 옥수수를 나눠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비록 이렇게 좋은 날 어머니가 함께할 수 없어 마음 아프지만 분명히 하늘에서 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시리라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머니에게 못다한 효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도 제 사연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깨닫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